Been focused on the siege going on in Kensington. qui avait quitté Alger cette nuit pour se... 에게 납치됐던 승무원 21명이 모두 팔레비 왕조의 백색 혁명에 반발한 호메이니는 두 번 체포된 후에도 뜻을 굽히지 않아 이란에서 추방됐지만 이란 혁명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란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자 아라비스탄 해방을 위한 민주혁명전선, 줄여서 DRFLA가 후제스탄에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호메이니 정권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당했습니다. 외신들조차 주목하지 않는 호메이니 정권의 탄압에 DRFLA는 이를 세계에 알리고자 테러리즘이란 극단적인 노선을 취했는데요. 그렇게 런던에 도착한 오한 알리 모하메드와 그가 이끄는 대원들은 1980년 4월 30일 영국 주재 이란 대사관을 습격했죠. 오한은 영국 경찰과 대치하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질질 끄는 듯한 영국 정부와 경찰의 태도에 결국 인내심이 바닥나 인질을 사살하고 맙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영국 정부는 님로드 작전을 승인했으며 SAS는 불과 17분 만에 테러리스트들을 전부 제압하고 인질들을 구출해냈습니다. 님로드 작전의 성공으로 SAS의 장비는 대테러 부대의 상징으로 부상했고 SAS는 이락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한국과 프랑스에도 위기는 다가오고 있었죠. 각종 테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대테러 부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뮌헨 올림픽 참사 이후 많은 국가는 대테러 부대의 필요성을 느꼈고 한국과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뮌헨 올림픽 참사로부터 2년이 흐른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제1공수 특전여단 제6대대를 모체로 제66 특전대대를 창설해 대통령 경호 등 민감한 임무를 부여했는데요. 그러던 1977년 10월에 벌어진 마법의 불꽃 작전에서 GSG9의 활약을 눈여겨본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테러 부대의 필요성을 느꼈죠.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8년 6월 1일에 한국 최초의 대테러 부대인 제606 특공부대를 창설했습니다. 20명으로 조직된 제606 특공부대는 1978년 3월 11일에 57명으로 증편됐고 이들의 검은 전투복과 특공무술은 한국의 대테러 부대와 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사태로 정권을 잡으면서 특전사 내에 자신을 보호할 친위 경호부대 창설을 지시했고 그렇게 제606 특공부대는 제27 특공부대로 이름이 바뀌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게 됐는데요. 제27 특공부대가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게 되면서 1981년 4월 17일에 특전사령관 직할부대로 창설된 707부대가 대테러 임무를 맡게 됐죠. 경찰 특공대와 한병특임대가 없었던 1980년대에는 707부대가 무장 탈영 등 위험하거나 심각한 상황에 제일 먼저 투입돼 알게 모르게 실전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한국은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에 대비해 대테러 부대를 훈련시켰지만 테러리스트들도 인질극이 잘 안 먹히자 방법을 바꿨는데요. 아시안게임을 일주일 앞둔 1986년 9월 14일 오후 3시 12분경 김포국제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자행됐죠. 1층 외곽 5번과 6번 출입문 사이에 있는 자판기업 쓰레기통에서 고성능 사제 시한폭탄이 갑자기 폭발해 총 5명이 숨지고 3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당국은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에서 사용된 민간에서 구할 수 없는 폭발물이 사용됐다는 점을 근거로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를 북한 소행으로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테러범은 북한 사람이 아닌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의장 측근까지도 서슴지 않고 죽인 사막의 독사 아부 니달이었는데요. 스위스 베른 신문의 한 일본인 기자가 발견한 동독의 첩보기관 슈타지의 비밀문서를 통해 아부 니달이 김일성과 친밀하다는 게 밝혀졌죠. 아부 니달은 빨치산 투쟁에 공감대가 있었고 핵심 조직원들은 북한에서 훈련시키기도 하던 차에 폭탄 테러를 사주받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조직 2인자와 독일 적군파 출신 여성에게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를 지시했고 보상으로 $500만 내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는 북한과 아부 니달의 테러 조직, 공산권의 여러 정보기관이 만들어낸 참사였다는 건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공항의 보안 검색이 대폭 강화됐고 공공장소의 쓰레기통은 내부가 잘 보이는 비닐 쓰레기통으로 대체됐죠. 한국은 이런 우여곡절 끝에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서독과 가까운 프랑스도 뮌헨 올림픽 사건에 앞서 인질극을 겪어왔기에 1971년부터 국가헌병대를 중심으로 대테러 부대 창설을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1973년 11월 3일 메종 알포르에서 지역권 특수개입팀 줄여서 ECRI가 창설됐고 이듬해 3월 1일 ECRI를 강화 개편한 GIGN1으로 거듭났는데요. 같은 해 프랑스 남부 몽드마르상에서 헌병기병대 공수중대를 기반으로 GIGN4가 창설됐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해 1976년에 GIGN1과 GIGN4가 통합돼서 국가헌병대 개입그룹, 줄여서 GIGN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GIGN은 1976년 2월 3일 아프리카 지부티에서 프랑스 군인의 자녀들이 탄 통학버스가 친소말리아 과격파 테러범 7명에게 납치되자 본토에서 항공기를 타고 날아왔는데요. 6명의 저격수, 1명의 저격수 리더, 1명의 통신병, 1명의 지휘관으로 구성된 팀이었죠. FRF-1 저격소총으로 무장한 GIGN 저격팀은 버스에서 200m 떨어진 지점까지 몰래 접근해 거의 1초 안에 일제 사격으로 테러범 4명을 사살했습니다. 하지만 GIGN 저격팀이 보지 못한 테러범 2명이 더 있었고 그중 1명은 총성에 놀라 일어났다가 사살당했지만 다른 1명이 공격당하는 걸 깨닫고 인질을 향해 총을 쐈는데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GIGN 저격팀은 저격소총을 버리고 마뉴랭 리볼버를 뽑아든 채 버스까지 달려갔죠. 테러범은 아이를 인질로 잡았지만 GIGN 저격수는 근거리에서 마뉴랭 리볼버를 쏴서 인질범을 사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GIGN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한국에서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기 5달 전인 1988년 4월 누벨칼레도니 우베아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독립을 주장하는 원주민의 무장 세력이 프랑스 국가헌병대 치안서를 습격해 4명의 대원을 사살하고 27명의 인질을 잡았는데요. 심지어 이 과정에서 치안서에 있던 다수의 무기가 무장 세력에게 넘어갔고 이에 프랑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죠. 현지에 급파된 GIGN 대원들은 협상가로서 인질이 잡힌 동굴에 들어가 무장 세력 지도자와 협상했지만 그대로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벨칼레도니의 독립 여론과 대선이 맞물린 프랑스 정부는 인내심이 바닥나다시피 한 상태였고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건의에도 진압작전을 밀어붙입니다. 진압작전은 GIGN을 포함한 특수부대들이 동굴을 정면 공격하는 사이 공수부대가 측면 공격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1988년 5월 15일 새벽 6시에 시작된 진압작전은 베트남 전쟁에서나 볼 수 있었던 치열한 정글전이 벌어졌죠. 양측 모두 중무장한 상태라 화력을 주고받는 난전이 벌어졌고 그 사이 포로가 된 GIGN 대원들은 동굴과 부대를 오가는 전령을 통해 리볼버 2정을 몰래 전달받았습니다. 특수부대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자 포로가 된 GIGN 대원들은 리볼버로 테러범에게 위협사격을 가해 인질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무장 세력이 항복하면서 상황은 종료됐고 프랑스 측은 공수부대원 2명이 전사했으며 무장 세력 측은 19명이 사살되고 14명이 체포됐는데요. 당시 프랑스 정부는 20명이 사살될 거라 여겨서 빅토르 작전의 성과에 상당히 놀랐죠. 빅토르 작전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프랑스 정부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던 사건을 무력으로 해결했다는 싸늘한 여론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싸늘한 여론과는 별개로 GIGN은 님로드 작전으로 유명해진 SAS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렇듯 인질극이 잇따라 실패하자 테러리스트들은 방법을 더 과격하게 바꿨는데요. 1994년 12월 24일 알제리 알제 공항에서 무장 이슬람 단체가 에어프랑스 8969 편을 납치해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충돌시키려는 대사건을 일으키죠. 보안요원으로 위장한 4명의 테러범은 AK-47 소총과 우지 기관단총, 권총, 폭탄 등으로 승객들을 위협했습니다. 테러범들은 여권을 통해 신원을 알아낸 알제리 경찰을 끌어내 탑승구 밖에서 살해했고 계속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베트남 외교관을 살해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25일 알제리 정부는 테러범의 어머니를 끌고 와 설득했지만 테러범의 화만 돋워서 프랑스 대사관 요리사가 살해당하고 말았는데요. 같은 날 자정 전 프랑스 정부의 협박에 가까운 요청에 알제리 정부는 에어프랑스 8969 편의 이륙을 허가했고 재급유를 위해 지중해를 가로질러 오전 3시에 프랑스 마르세유 프로방스 국제공항에 착륙했죠. 프랑스 정부는 테러범들의 재급유 요청에 시간을 끌었지만 화가 난 테러범들은 오전 9시까지 급유하지 않으면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강하게 나왔습니다. 인질극이 길어지자 테러범들은 지쳤고 기장이 이곳에 유명 언론사들이 와 있다며 테러범을 낚았습니다. 테러범은 기장의 제안에 솔깃해 기자들을 요구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시간을 질질 끌었고 테러범은 다음 희생자를 고르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는데요. 그렇게 최후 통첩 시간이 다가오자 프랑스 정부는 마르세유 프로방스 국제공항에 대기하는 GIGN을 에어프랑스 8969 편에 투입하기로 정하죠. GIGN 대원 30명은 스텝카 세대에 나누어 타서 에어프랑스 8969 편에 접근해 탑승구를 열고 진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GIGN 대원 30명이 스텝카 세대에 나눠 타서 에어프랑스 8969 편에 접근했지만 1번 탑승구 쪽 선두대원이 출입문에 끌려가면서 추락할 뻔한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선두대원은 다리 한쪽을 스텝카에 걸친 채 버텼고 다른 대원들이 진압한 후 다시 간격을 좁혀 자세를 회복했습니다. 기내에서 총격전이 벌어지자
벌어지자 부기장은 조종석 창을 열고 뛰어내렸고 GIGN 저격수는 그 틈에 테러범 리더를 사살했는데요. 격렬한 총격전 끝에 테러범 전원이 사살되면서 에어프랑스 8969 편이 에펠탑에 충돌하는 일은 없었죠. 하지만 기내에서 섬광탄이 여러 번 터진 데다 400여 발의 총알이 사용된 총격전으로 손상된 에어프랑스 8969 편은 스크랩 처리되고 맙니다. 이 사건 이후 테러리스트들은 여객기 납치의 결말이 대테러 부대에 진압당하는 거라 인식하더니 진압당하기 전에 자폭하거나 처음부터 폭파하는 식으로 방법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크고 작은 테러를 겪으며 대테러 노하우를 습득했지만 21세기를 뒤흔들 대사건이 막 꿈틀대고 있었습니다.